삼국지연의, 지은이,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두 번째 이야기, 십상시의 난. 장비가 성이 나서 도구를 매질하고 하국구가 환관들을 죽이려 하다. 동탁은 농서 임조 사람으로 자는 중형이다. 하동태수로 있었지만 사람이 원래 교만하여 거드름을 잘 피웠다. 이날도 버릇대로 현덕을 업신여겼다가 장비의 분통을 뒤집어 놓아 죽이려 했던 것이다. 현덕과 관우가 황급히 제지하며 말했다. 저자는 어쨌든 조정에서 임명한 관리인데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느냐. 장비가 말했다. 놈을 죽이지 않는다면 놈의 부하라도 되어 시키는 대로 하자는 말씀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두 분 형님이 여기에 남겠다면 난 혼자라도 딴 데로 가겠어. 현덕이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은 생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 어떻게 헤어질 수 있느냐. 함께 딴 곳으로 가면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 제안도 좀 불리오리다. 이리하여 세 사람은 그 밤으로 군사를 이끌고 주준을 찾아갔다. 주준은 이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군사를 합쳐 장보를 치러 갔다. 이때 조조는 황보숭과 함께 곡양에서 장량의 군사와 큰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주준이 진격해 가자 장보는 8, 9만 명의 도적대를 이끌고 산 뒤편에 주둔해 있었다. 주준은 현덕을 선봉으로 삼아 적과 대치시켰다. 장보가 부장 고승을 내보내 싸움을 걸었다. 현덕은 장비에게 공격하라고 했다. 장비는 사모를 뻗쳐들고 말을 달려나갔다. 몇 탑 싸우지도 않고 고승을 찔러 말밑으로 떨어뜨렸다. 현덕은 군사를 휘몰아 곧장 돌격해 들어갔다. 장보는 말 위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칼을 치켜들더니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모진 바람이 일고 천둥번개가 요란하더니 시꺼먼 기체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며 그 속에서 끝도 없는 군마가 쏟아져 나왔다. 현덕은 황급히 군사를 후퇴시켰다. 군사들은 큰 혼란을 일으켰다. 지고 돌아온 현덕은 주준과 대책을 의논했다. 주준이 말했다. 저자가 요술을 부리니 우리는 내일 군사들에게 돼지나 염소, 개의 피 등을 가지고 산꼭대기에 숨어 있다가 도적들이 뒤쫓아올 때 뿌리면 요술을 풀 수 있을 것이다. 현덕은 명을 받고 나왔다. 관우, 장비에게 각각 군사 1,000명씩을 거느리고 산 뒤쪽 높은 곳에 숨어있게 하는 한편 돼지, 염소, 개의 피 등 온갖 더러운 것들도 준비하게 했다. 다음 날이다. 장보는 북을 치고 깃발을 휘날리며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싸움을 걸었다. 현덕이 나가 맞아 싸우려 할 때였다. 장보는 요술을 쓰기 시작했다. 천둥과 바람이 모질게 일고 모래와 자갈이 날리면서 자욱한 검은 기체 속에서는 꾸역꾸역 인마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왔다. 현덕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장보는 군사를 몰고 추격해왔다. 막 고갯마루를 넘어설 때였다. 한 방에 신호가 울리자 매복해 있던 관우 장비의 군사가 일제히 준비했던 오물을 공중에 흩뿌렸다. 공중에서는 종이로 오린 사람과 풀로 만든 말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천둥과 바람도 뚝 그쳤다. 모래와 자갈도 날지 않았다. 장보는 요술이 풀린 것을 보자 급히 군사를 후퇴시키려 했다. 관우 장비의 군사가 좌우에서 쏟아져 나오고 뒤에서는 현덕과 주준이 일제히 따라쳤다. 도적대는 크게 무너졌다. 현덕은 지공장군이라고 쓰인 깃발을 보고 나는 듯이 말을 몰아 추격해갔다. 장보는 길을 버리고 황야로 달아났다. 현덕은 활을 쏘아 그의 왼쪽 어깨를 맞췄다. 장보는 화살을 뽑지도 못하고 영천군 양성으로 들어가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았다. 주준은 양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한편 황보숭의 소식을 알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 사람이 돌아와 아래는 말은 이러했다. 황보숭은 싸움마다 이기고 동탁은 싸움마다 지자 조정에서는 동탁의 지휘권을 빼앗아 황보숭에게 주었는데 황보숭이 임지로 왔을 때는 괴수 장각은 이미 죽고 그의 아우 장량이 남은 무리를 거느리고 관군에게 저항했다. 황보숭은 7번 싸워 7번 이긴 끝에 장량을 곡양에서 목베어 죽이고 장각의 관을 깨어 시체에 난도질한 다음 목을 잘라 서울로 보내니 남은 무리는 모두 항복했다. 조정에서는 황보숭을 대장군 밑에 거기 장군으로 삼아 기주목을 겸임하게 하는 한편 노식은 공은 있으나 죄는 없다는 황보숭의 표주를 받아들여 노식도 원관직에 복귀시켜 주었다. 조조 역시 공이 있다 하여 제남상에 임명했다. 각자는 그날로 군사를 이끌고 임지로 떠났다. 소식을 듣고 난 주준은 군사를 재촉하여 힘을 다해 양성을 공격했다. 형세가 위급해지자 황건적의 장수 엄정은 장보를 찔러 죽이고
그 머리를 바치며 항복했다. 주주는 마침내 몇 개 군을 평정하고 왕에게 표를 올려 첩보를 아뢰었다. 이때 황건적의 잔당 조옹, 한충, 손중 세 사람이 수만 명의 무리를 모아 장각의 원수를 갚겠다며 닥치는 대로 불지르고 약탈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조정에서는 주준에게 즉시 승전군을 이끌고 가서 무찌르라고 했다. 주준은 조서를 받들고 진군에 갔다. 이때 도적대는 완성을 점거하고 있었다. 주준이 군사를 이끌고 가 공격했다. 조옹은 한충을 내보내 싸우게 했다. 주준은 현덕과 관우, 장비에게 완성의 서남쪽을 공격하게 했다. 한충은 정예군을 모두 이끌고 나와 서남쪽을 방어했다. 주준은 직접 철갑기병 2,000명을 풀어 곧장 동북쪽으로 쳐들어갔다. 도적대는 성이 함락될까봐 서남쪽을 버려둔 채 급히 돌아왔다. 현덕이 그 뒤로 덮쳐들었다. 도적대는 크게 패해 완성 안으로 쫓겨 들어갔다. 주준은 군사를 나누어 사방으로 에워쌌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자 한충은 사람을 성 밖으로 내보내어 항복할 뜻을 전했다. 주준은 받아주지 않았다. 현덕이 말했다. 옛날 고주께서 천하를 얻으신 것은 항복을 권하고 항복하는 자들을 선선히 받아들이신 때문인데 공께서는 어찌 한충의 항복을 거절하시옵니까? 주준이 대답했다.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이다. 옛날 진나라와 항우 때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백성들은 정한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상까지 주어가며 항복을 권했지만 지금은 통일된 천하에 오직 황건적만이 반란을 일으켰다. 만일 그의 항복을 받아들인다면 착한 일을 장려할 명분이 없어지고 도적들은 저희가 유리할 때는 멋대로 노략질을 일삼다가 불리해지면 또다시 항복할 터이니 이것은 도적을 기르는 길이고 좋은 계책이 아니다. 현덕이 말했다. 도적들의 항복을 용납지 않는 것은 잘하시는 일이옵니다. 그러나 지금 사면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으면서 항복도 받아주지 않으시면 기필코 죽기를 하나고 싸울 것이옵니다. 1만 명만 마음을 합쳐도 당해낼 수 없을 터인데 성 안에는 수만 명의 죽을 목숨이 있지 않사옵니까? 동남쪽의 길은 틔워주고 서북쪽만 공격하면 도적들은 반드시 성을 버리고 달아날 터이니 싸울 뜻이 없을 때 공격하면 간단히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주준은 옳게 여겼다. 즉시 동남쪽의 군만은 철수시키고 일제히 서북을 공격했다. 과연 한충은 군사를 이끌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주준은 현덕, 관우, 장비와 함께 제후의 군대인 3군을 이끌고 엄습했다. 한충을 활로 쏘아 죽이자 나머지 도둑대는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한창 추격하고 있는데 조옹, 손중이 졸개들을 이끌고 와서 덤벼들었다. 주준은 도적의 떼거리가 워낙 많았으므로 군사를 잠시 후퇴시켰다. 조옹은 기세를 몰아 다시 완성을 점거했다. 주준은 성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웠다. 다시 성을 공격하려고 막 떠나려 할 때였다. 갑자기 동쪽에서 한때의 건장한 군마가 달려왔다. 앞장선 장수는 넓은 이마에 커다란 얼굴, 곰의 허리에 호랑이 몸집을 하고 있었다. 바로 손견이었다. 오군 부춘 사람으로 자는 문대고 제나라의 병법가인 손자, 즉 손무자의 후예였다. 그는 17살 때 아버지를 따라 전당에 갔다가 해적연함은 명이 장사꾼의 재물을 약탈하여 강가에서 노느매기 하는 것을 보았다. 손견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 도적놈들쯤은 잡을 수 있사옵니다. 선뜻 칼을 빼어 들고 강 언덕으로 뛰어오른 손견은 군사를 지휘하듯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을 부르는 신용을 했다. 해적들은 관병이 오는 줄 알고 재물을 모두 버려둔 채 달아났다. 손견은 뒤쫓아가 도적 1명을 죽였다. 이로 인해 손견의 이름은 9년 일대에 퍼졌고 추천되어 교의가 되었다. 그 뒤 회계의 요적 허창이 스스로 양명왕제라 칭하며 수만 명의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키자 손견은 군사마와 함께 1천여 명의 장정을 모집하여 주군과 협력해 무찌르고 허창과 그의 아들 허소를 모두 죽였다. 주의 장관인 자사 장민이 이러한 공로를 표를 올려 아뢰자 조정에서는 손견에게 염독승을 제수하였다. 그 후 우의승을 거쳐 합의승으로 있었는데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키자 고을 젊은이와 보부상들을 모아 회사지방의 정병 1,500명과 함께 거느리고 싸움을 지원하러 오는 길이었다. 주준은 크게 기뻐했다. 즉시 손견에게는 완성 남문을 치게 하고 현덕에게는 북문을 치게 했으며 자신은 서문으로 쳐들어갔다. 동문은 도적들이 달아날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 손견이 가장 먼저 성 위로 올라갔다. 20여 명을 베어 죽이자 도적대는 무너져 달아났다. 조옹이 삭을 뻗쳐들고 급히 말을 몰아
곧장 손견에게 달려들었다. 손견은 성위에서 번개처럼 몸을 날려 조홍의 삭을 빼앗더니 조홍을 찔러 말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조홍의 말을 빼앗아 타고 싸움터를 휘저으며 닥치는 대로 죽였다. 손중은 도적대를 이끌고 북문으로 탈출했다. 현덕의 군사와 맞닥뜨렸지만 싸울 뜻을 잃은 도적대는 달아나기에 바빴다. 손중은 현덕이 쏜 화살을 정통으로 맞고 말 위에서 떨어졌다. 주준의 대군이 뒤따라가며 덮쳤다. 벤 수급이 수만 개였고 항복한 자는 셀 수도 없었다. 남양일로 10여 군이 모두 평정되었다. 주준은 군사를 철수시켜 서울로 돌아갔다. 조정에서는 조서를 내려 주준을 거기장군으로 삼고 하남 윤을 겸하게 했다. 주준은 손견과 유비 등의 공을 표를 올려 아뢰었다. 손견은 연줄이 있어 별군 사마에 임명되었고 임지로 떠났지만 현덕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세 사람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마침 상선왕중 장균이 수레를 타고 지나는 것이 보였다. 현덕은 그 앞으로 가서 자신의 공적 등을 설명했다. 장균은 크게 놀랐다. 곧장 조정으로 들어가 황제에게 아뢰었다. 지난날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실은 모두 십상시가 매관매작을 한데 원인이 있사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거나 공이 있어도 자신들과 친하지 않으면 등용하지 않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자신들과 원수진 일이 없으면 죽이지 않기 때문에 천하가 크게 어지러웠던 것이옵니다. 이제 마땅히 십상시의 목을 베어 남교에 달아매시고 사자를 보내어온 천하에 널리 알리신 다음 공이 있는 자에게 중한상을 내리시면 천하는 저절로 안정될 것이옵니다. 십상시가 영제에게 아뢰었다. 장균이 폐하를 기망하고 있사옵니다. 영제는 무사들에게 장균을 쫓아내라고 명했다. 십상시는 함께 의논했다. 이것은 필시 황건적 토벌에 공이 있는 자들이 벼슬을 받지 못해 원망을 늘어놓기 때문일 것이요. 우선 관부에 이름이나 걸어두게 하였다가 다음에 첫째에도 늦지 않으리다. 이리하여 현덕은 중산부 안희연의 위에 임명되었다. 현덕은 군사를 해산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관우장비 등 측근 20여 명만 대동한 채 정해진 기일 안에 안희연으로 갔다. 도임하여 현의 일을 살핀 지 한 달이 넘도록 추호도 백성을 수탈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를 따랐다. 현덕은 도임한 이후 관우장비와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침상에서 잠을 잤는데 현덕이 많은 사람들과 앉아있게 되면 관우와 장비는 종일토록 현덕을 모시고 서서 있어도 권태로워하지 않았다. 부임한 지 채 넉 달이 안 되었을 무렵이다. 조정에서는 군공으로 지방관장이 된 자들을 심사하여 도태시키겠다는 조서를 내렸다. 현덕은 어떤 사람이 파견되어 올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도구의 행차가 현에 도착했다. 현덕은 성 밖으로 나가 영접하고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도구는 말을 탄 채 채찍을 약간 들어 가리키는 것으로 답례했다. 관우와 장비는 똑같이 화가 났다. 역관에 도착하자 도구는 남쪽을 향해 높이 앉아 계단 밑에 시립하고 있는 현덕을 모르는 채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도구가 물었다. 유현일은 어떤 출신인고? 현덕이 대답했다. 저는 바로 중산 정왕의 후손이옵니다. 탁군에서 황건적을 토벌하기 시작하여 크고 작은 전투 30여 번에 변변치는 못하오나 공에 있다 하여 현직에 임명되었사옵니다. 도구가 큰 소리로 호통쳤다. 너는 황친을 사칭하며 허위로 공적을 아뢰었겠다. 지금 조정에서는 바로 너 같은 탐관오리를 가려내기 위해 조서를 내리신 것이다. 현덕은 연신 예에만 연발하다 물러나왔다. 현으로 돌아온 현덕은 현리들과 상의했다. 현리가 말했다. 도구가 으름장을 놓는 것은 뇌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요. 현덕이 말했다. 나는 조금도 백성의 것에 손대지 않았는데 무슨 재물이 있어 그에게 주겠느냐. 이튿날이다. 도구는 먼저 현리를 잡아다 꿀리고 현이가 백성을 괴롭힌 사실을 대라고 윽박질렀다. 현덕은 몇 번이나 찾아가 용서를 빌려 했지만 그때마다 문지기들이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한편 장비는 홧김에 술을 마시고 거리로 나왔다. 말을 타고 역관 앞을 지나자니 50~60명의 노인이 역관문 밖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장비가 까닭을 물었다. 노인들이 대답했다. 도구께서 결리를 핍박하여 유공을 해치려 한다기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하려 왔더니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리어 문지기들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났습니다요. 장비는 크게 노에 고리 눈을 부릅뜨고 어금니를 아드득 갈더니
구르는 듯이 말에서 내려와 곧장 역관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지기쯤이 어떻게 그를 막아내겠는가. 곧장 후당으로 들이달았다. 도구는 청상에 똑바로 앉아 있었고 현리는 오랏줄에 묶인 채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었다. 장비는 벼락치듯 호통을 쳤다. 이 백성을 해치는 도적놈아, 나를 알겠느냐? 도구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장비는 벌써 그의 상투를 틀어쥐고 역관 밖으로 끌고 나왔다. 곧장 현청 앞까지 끌고 온 장비는 도구를 말매는 말뚝에 달아매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사정없이 종아리를 때렸다. 연거푸 버드나무 가지 10여 개가 부러져 나갔다. 현덕은 마침 우려스러운 생각으로 답답해하고 있다가 현청 쪽에서 나는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까닭을 물었다. 좌우가 대답했다. 장장군께서 어떤 사람을 현문앞 말뚝에 달아매시고 몹시 때리고 계신 줄 아옵니다. 현덕은 황급히 뛰어나가 보았다. 달아매인 사람은 바로 도구였다. 현덕이 놀라 그 까닭을 물었다. 장비가 말했다. 이따위 백성을 괴롭히는 도적놈을 때려 죽이지 않고 무엇을 더 기다리시옵니까? 도구가 고했다. 현덕공, 나 좀 살려주시오. 현덕은 본시 인자한 사람이다. 급히 장비를 꾸짖어 손을 멈추게 했다. 관우가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형님, 허다한 큰 궁을 세우고도 고작 얻었다는 것이 현이 자리인데 이제는 도구에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옵니까? 정말 가시던 불은 봉황이 깃들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두옵니다. 저놈을 때려 죽이고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원대한 계획이나 세우는 것이 낫겠사옵니다. 현덕은 그래서 관인인 인수를 꺼내다가 도구의 목에 걸어주고 꾸짖었다. 백성을 괴롭히는 내 죄를 다스리자면 죽여야 마땅하지만 잠시 너를 살려두는 것이다. 인수는 모두 돌려주었다. 이제 나는 떠나간다. 도구는 돌아가 정주 태수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태수는 서면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사람을 보내어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현덕은 관우 장비와 함께 대주로 유해를 찾아갔다. 유해는 현덕이 황실 종친임을 알게 되자 그의 집에 숨겨주었다. 한편 십상시는 국권을 거머쥐자 서로 협의하여 이를 처결하였는데 자신들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죽였다. 조충과 장양은 황건적을 토벌한 공로로 관직을 얻은 장사들에게 신복을 보내어 뇌물을 요구했고 주지 않는 사람은 모두 아래어 파직시켰다. 황보숭과 주준도 뇌물을 주지 않았다가 조충 등이 함께 모함하여 파직되었다. 영제는 또다시 조충 등을 거기장군에 봉하고 장양 등 13명을 모두 여루에 봉했다. 조정은 더욱 어그러졌고 백성들의 원망은 더욱 높아갔다. 장사에서는 구성이란 도적이 반란을 일으키고 어양에서는 장거 장순이 반란을 일으켜 장거는 천자, 장수는 장군이라고 칭했다. 지방 관하에서는 연일 위급을 알리는 표장이 빗발치듯 했다. 그러나 십상시는 모두 숨기고 영제에게 아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영제는 십상시와 함께 후원에서 주연을 벌이고 있었다. 간이대부 유도가 곧장 영제 앞으로 와서 엎드려 통곡부터 했다. 영제가 물었다. 웬일이냐? 유도가 말했다. 전하가 아침에 망할지 저녁에 망할지 모르는 판에 폐하께서는 아직도 불간놈들과 후원해서 술이나 드시고 계시옵니까? 영제가 말했다. 천하가 태평하거늘 무슨 위급한 일이 있다는 것이냐? 유도가 말했다. 사방에서 떼도적이 일어나 주군을 노략질하고 있사옵니다. 이런 화는 모두 십상시가 벼슬을 팔고 백성을 괴롭히며 폐하를 기망하고 있어 조정의 올바른 신하가 모두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하실지 모르옵니다. 십상시는 모두 감투를 벗어놓고 영제 앞에 꿇어 엎드려 말했다. 대신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니 신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옵니다. 원하옵건대 목숨만이라도 살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재산은 모두 군자금으로 바치겠사옵니다. 말을 마치자 통곡을 했다. 영제는 진노하여 유도에게 말했다. 너에게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 있겠거늘 어찌 짐에게만 내쫓으라는 것이냐? 무사를 불러 밖으로 끌어내다 목 베어 죽이라고 했다. 유도는 큰 소리로 외쳤다. 폐하, 신이 죽는 것은 아깝지 않사오나 한나라 400년 천하가 오늘에 이르러 하루아침에 끝나고 있사옵니다. 무사들은 유도를 끌고 나와 즉시 형을 집행하려 했다. 한 대신이 손을 멈추라고 외치며 말했다. 내가 들어가 간해볼 터이니 죽이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 사람이 보니 바로 민정과 교육을 담당한 삼공인 사도 진탐이었다.
진탐은 곧장 궁중으로 들어와 영제를 간했다. 유관이가 무슨 죄를 지어 죽게 되었나이까? 근신을 헐뜯고 짐을 모독했도다. 천하의 인민은 십상시에 고기를 싣고자 하는데 폐하께서는 부모처럼 존경하시고 아무런 공도 없는 그들을 모두 제후로 봉하셨사옵니다. 더구나 봉서 등은 황건적과 내통하여 반란을 꾀하던 자들이옵니다. 폐하, 지금 자성하지 않으시면 사직이 곧 무너질 것이옵니다. 영제가 말했다. 봉서가 반란을 꾀했다는 것은 분명치도 않은 일이다. 십상시 가운데 어찌 한두 명의 충신이 없겠느냐? 진탐은 섬돌의 이마를 찌으며 간했다. 영제는 진노하여 끌어내다 유도와 함께 하옥하라고 명했다. 이날 밤 십상시는 유도와 진탐을 옥중에서 모살하고 손견을 장사태수로 삼으니 구성의 무리를 토벌하라는 가짜 조서를 내렸다. 50일이 못 되어 손견은 강아지방을 평정했다는 첩보를 올렸다. 조서를 내려 손견을 오정연의 후에 봉하고 유우를 유주목으로 임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어양으로 가서 장거와 장순을 정벌하라고 했다. 대주의 유해가 편지로 유현덕을 유우에게 천거했다. 유우는 크게 기뻐했다. 현덕을 군에 치한 담당관인 도의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곧장 도적의 소굴로 쳐들어갔다. 며칠 동안 큰 싸움이 벌어졌다. 도적대의 사기는 완전히 꺾이었다. 장수는 난폭하게만 굴었다. 사졸들의 마음이 변했다. 부하 두목이 장순을 찔러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 바치며 졸개들과 함께 항복해왔다. 장거 역시 패색이 짙어지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어양은 완전히 평정되었다. 유우는 유비의 큰 공을 표를 올려 아뢰었다. 조정에서는 전날 도구를 매질한 죄를 사면해주고 유비에게 함일승을 제수했다. 얼마 뒤 고당 위로 전직되었는데 공손찬이 다시 전날 현덕이 세운 공을 조정의 표로 아뢰며 별부사마로서 평원을 지키는 현령으로 추천했다. 평원에 부임한 현덕은 군량과 군마를 제법 많이 갖게 되어 옛날의 기상을 되찾았다. 유우는 도적대를 탕평한 공로로 삼공의 군사 최고 책임자인 태위에 봉해졌다. 중평 6년 4월이다. 영제는 환호가 깊어지자 대장군 하진을 궁 안으로 불러들여 뒷일을 의논하려 했다. 하진은 원래 백정 출신으로 그의 여동생이 궁으로 들어와 황제의 비인 귀인이 되고 황자 편을 낳아 마침내 황후가 됨으로써 그 연주를 타고 조정의 권세를 잡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영제는 하왕후 외에도 왕미인을 총애하여 황자협을 낳았는데 하왕후가 시샘하여 왕미인을 독살하자 황자협은 동태후의 궁에서 양육되었다. 동태후는 바로 영제의 생모이고 해독정후 유장의 아내였다. 환제가 아들이 없어 유장의 아들을 양자로 들이니 이이가 곧 영제다. 영제는 대통을 잇자 생모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태후로 추존했다. 동태후는 일찍부터 영제에게 황자협을 태자로 봉하라고 권해왔고 영제 역시 협을 편애하여 태자로 세우고 싶어 했다. 그때 병이 깊어지자 중상시 건석이 영제에게 아뢰었다. 만일 협을 세우려 하시오면 먼저 하진을 죽여 후환을 없애야 하옵니다. 영제는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래서 하진을 궁 안으로 불렀다. 하진이 궁문으로 들어오려 했다. 사마 바느니 하진에게 일렀다. 궁으로 들어가면 아니 되옵니다. 건석이 공을 죽이려는 함정이옵니다. 하진은 크게 놀라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대신들을 불러놓고 환관들을 모조리 죽이자고 했다.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다. 환관들은 충제, 질제 때부터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여 지금은 조정한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데 어떻게 모두 죽일 수 있겠소이까? 만약 기밀이 누설되면 반드시 멸문지화를 당할 터이니 부디 면밀히 살피시오서. 하진이 보니 바로 친위대의 전군교위 조조였다. 하진이 꾸짖었다. 너 같은 조무래기가 어찌 조정대사를 안다고 나서느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바느니 와서 말했다. 황제는 이미 붕어하셨사옵니다. 건석이 십상시와 상의하여 이 일을 숨기고 가짜 조서로 하국고 하진을 궁 안으로 불러들여 후환을 없앤 다음 황자협을 황제로 책립하려 하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과연 조서를 받든 사자가 당도했다. 하진은 속히 궁으로 들어와 후사를 정하라는 것이었다. 조조가 말했다. 오늘은 우선 황제를 바로 모셔야 하옵니다. 도적들은 그 다음에 죽이소서. 하진이 말했다. 누가 나와 함께 황제를 바로 모시고 도적들을 토벌하겠소?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다. 정예병 5,000명만 준비해 주시면 궐문을 쳐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새 황제를 받들어 모시고 황관들을 모조리 죽인 다음 조정을 깨끗이 청소하고 천하를 편안하게 하겠소이다.
하진이 보니 바로 사도 원봉의 아들이고 원외의 조카인 낙양의 사해교의 원소로 자는 본초였다. 하진은 대단히 기뻐했다. 즉시 근위대인 어림군 5,000명을 출동시켰다. 원소는 전신 갑옷을 걸치고 앞장서 군사를 이끌며 길을 열었다. 하진은 하옹, 순유, 정태 등 30여 명의 대신을 이끌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영제의 영구 앞으로 나가 태자변을 새로운 황제로 받들어 모셨다. 백관이 만세를 외치며 절하고 끝났다. 원소가 건석을 잡으려고 궁중으로 들어갔다. 건석은 어화원 꽃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중상시 곽승에게 피살되었다. 건석이 거느리던 궁정 수비대인 금군은 모두 순순히 원소에게 항복했다. 원소가 하진에게 말했다. 환관들은 단단히 뭉쳐 있소이다. 오늘 기세를 몰아 모조리 죽여야 하옵니다. 장양등은 일이 급하게 된 것을 깨닫고 황급히 하태후에게 달려가 고했다. 처음부터 대장군을 모해하려 한 것은 건석이 혼자 꾸민 일이옵니다. 신들은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사옵니다. 지금 대장군께서는 원소의 말만 들으시고 신들을 모두 죽이려 하시옵니다. 마마, 제발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태후가 말했다. 너희들은 걱정 말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전지하여 하진이 들어오자 은밀히 말했다. 나나 너나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으로 장양등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부귀를 누렸겠느냐. 이제 건석이 불이 나여 이미 복주되었는데 너는 어째서 남의 말만 믿고 환관들을 모두 죽이려 하느냐. 하진은 물러나와 여러 관원들에게 말했다. 건석은 계획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으니 그 집안은 멸족을 시켜야겠지만 그 밖에는 무턱대고 죽일 필요가 없을 것 같소. 원소가 말했다. 만약 풀을 베고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뒷날 반드시 목숨을 잃는 화근이 되오리다. 하진이 말했다.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대들은 여러 말마오. 묻관원은 모두 물러갔다. 이튿날이다. 하태후는 하진을 내각 총리 격인 녹상서사로 승진시키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모두 합당한 관직을 내렸다. 한편 동태후는 장양등을 자기 궁으로 불러들여 상의했다. 하진의 누이는 애당초 내가 청구하여 궁으로 데려왔는데 이제 그의 아들이 황제로 즉위하였고 안팎 신료들이 모두 그들의 신복이 되어 권세가 너무 크니 나는 장차 어째야 되겠느냐. 장양이 대답했다. 마마께서 조정에 납시어 수렴 정정하시고 황자협을 왕으로 봉하신 다음 국구 동중에게 큰 벼슬을 내려 군권을 맡기시고 신들을 중히 쓰시면 큰일을 도모하실 수 있사옵니다. 동태후는 크게 기뻐했다. 다음 날이다. 동태후는 일찌감치 조회를 열고 교지를 내려 황자협을 진류왕에 봉하고 동중을 대장군 밑에 우두머리 장군인 표기장군으로 삼았으며 장양등도 조정 일에 참여토록 했다. 동태후가 조정 일을 멋대로 주무르자 하태후는 자기 궁에 연석을 마련하고 동태후를 초청했다. 술이 알맞게 취해 오르자 하태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받들어 올리고 두 번 절하며 아뢰었다. 우리는 모두 여자이옵니다. 조정일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치 않사옵니다. 옛날 여호께서 큰 권력을 잡으셨다가 종족 1천여 명이 모두 도륙을 당했사옵니다. 이제 우리는 궁궐에 깊이 들어앉고 조정대사는 원로 대신들이 상의하여 이끌도록 맡겨두시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옵니다. 부디 들어주소서. 동태후는 크게 노해 말했다. 너는 왕미인을 투기하여 독살하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임금이 되고 내 오라비 하진이 힘께 나쓴다고 그 힘을 믿고 감히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내가 표기장군에게 명령만 내리면 내 오라비 목 자르는 것쯤 손바닥 뒤집기인 줄을 왜 몰라. 하태후도 발끈했다. 나는 좋은 말로 권하는데 어째서 역정부터 내시옵니까? 동태후가 말했다. 너 따위 백정질이나 하고 술이나 팔아 처먹던 하찮은 것이 무슨 식견이 있다고 떠들어. 두 태후가 심히 다투자 장양등이 말려 각자 거처로 돌아가게 했다. 하태후는 그날 밤으로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여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하진은 물러나와 삼공을 불러 대책을 협의하고 이튿날 조회 때 신복을 내세워 이렇게 아뢰게 했다. 동태후는 원래 지방을 다스리던 제후의 아내이옵니다. 궁중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사옵니다. 하간으로 옮겨 계시게 함이 합당하오니 날짜를 정해 속히 황성을 떠나도록 명하소서. 하진은 사람을 보내 동태후를 떠나보내도록 서두르는 한편 금군을 출동시켜 표기장군 동중의 집을 에워싸고 인수를 회수했다. 동중은 일이 급하게 된 것을 깨닫고 뒤채에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군사들은 온 집안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서야 비로소 흩어졌다.
장양과 단규는 동태후 일파가 망하자 즉시 금은보화를 싸들고 하진의 아우이자 하태후의 친오라버니인 하묘와 어머니 무양군을 찾아 들락거렸다. 아침 저녁 하태후의 처소에 들어갈 때마다 좋게 말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십상시는 또다시 황제를 가까이 모실 수 있었다. 이에 6월 하진은 몰래 사람을 하간으로 보내어 동태후를 역관에서 독살하고 서울로 응구하여 남편 유장의 능인 신릉의 장사진에게 했으나 병을 핑계로 자신은 나오지 않았다. 사해교의 원소가 하진을 찾아뵙고 말했다. 장양, 단규 등이 지금 공께서 동태후를 독살하고 큰일을 꾀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사옵니다. 이 기회에 황관들을 없애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큰 화를 입게 되시옵니다. 전날에도 두무가 황관들을 죽이려 했다가 비밀이 새어 도리어 죽음을 당하지 않았사옵니까? 지금 공의 형제분께서 거느리고 계신 장수나 관리들은 모두 뛰어난 제주꾼들이니 만일 힘을 다하도록 명령만 내리시면 일은 성사된 것이나 마찬가지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이니 잃지 마소서. 하진이 말했다. 천천히 상의해 보겠소. 좌우가 은밀히 장양에게 귀띔했다. 장양은 다시 많은 뇌물을 싸들고 하묘를 찾아가 하소연했다. 하묘는 하태후를 찾아뵙고 이렇게 아뢰었다. 대장군께서는 새 황제를 보좌하면서 인자한 일은 하지 않고 죽이는 일만 하시더니 이제는 까닭 없이 십상시까지 죽이려 하시옵니다. 이것은 난리를 부르는 길이옵니다. 하태후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조금 뒤 하진이 들어와 과연 환관들을 죽여야겠다고 아뢰었다. 하태후가 말했다. 환관들이 금성의 대소사를 맡아 한 것은 한나라 황실의 오랜 전통인데 선제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너는 옛 신하들을 죽이려고 만드니 종묘를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진은 본래 결단성이 없는 사람이다. 하태후의 말을 듣자 연신 예의 소리만 연발하다 물러나왔다. 원소가 맞으며 물었다. 큰일은 어찌 되셨소이까? 하진이 말했다. 태후께서 윤허를 안으시니 어찌하겠소. 원소가 말했다. 사방의 영웅들에게 군사를 이끌고 서울로 올라와서 불간놈들을 모두 죽이게 하시오소서. 그때는 일이 급하게 돌아갈 터이니 어느 겨를에 태후의 종구종을 따지오리까? 하진이 말했다. 그거 참 절묘한 계책이오. 즉시 각 진으로 경문을 띄워 군사를 서울로 불러올리려 했다. 주부 진림이 말했다. 아니 되옵니다. 눈 가리고 되새 잡는다는 말이 있듯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옵니다. 미물도 속여서는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국가의 큰일이겠사옵니까? 지금 장군께서는 황제의 위엄을 의지하고 병권까지 잡고 계시니 위풍당당하게 상벌을 뜻대로 내리실 수 있사옵니다. 환관들쯤 죽이는 일은 벌겋게 단 용광로에 머리카락을 태우는 것처럼 쉬운 일이옵니다. 속히 권력을 행사하시어 단죄하소서. 하늘도 사람도 모두 순종할 것이옵니다. 무엇 때문에 밖에 있는 대신들에게 경문을 띄워 경거를 침범하게 하시옵니까? 여러 영웅이 모이고 각자 딴 마음을 품으면 이른바 칼자루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될 터이니 성공은커녕 난리만 일어나게 될 것이옵니다. 하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겁쟁이의 생각이다. 옆에 있던 사람이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의논이 많으시옵니까? 여러 사람이 보니 조조였다. 바로 임금 곁에 환관의 장난을 막으려면 지략 있는 조사의 말을 들어라 이다. 조조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 모시평령. 장비는 노식을 구하려다 구하지 못하고 동탁을 죽이려다 죽이지 못한 후 도구를 만나자 더 이상 참지 못한다. 도구는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치는 자였으므로 그 또한 황건적과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다. 버드나무 가지 한 단으로 다시 황건적을 무찌르고 두 번째 공을 세웠다고 할 만하다. 서하는 외척의 세가 환관보다 강했고 동하는 환관의 세가 외척보다 강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여산 여록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뒤에는 왕망이 왕이 되면서 환관 홍공과 석현 등이 국권을 주물렀다고는 하나 동안에서처럼 횡행하지는 못했다. 이리하여 서하는 외척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 동안은 그렇지 않았다. 외척과 환관들이 번갈아 강해지거나 약해졌다. 그러나 환관들이 외척을 제거하려 할 때는 늘 성공했고 외척들이 환관을 제거하려 할 때는 늘 실패했다.
정중히 두원을 죽이고 단초가 양기를 죽인 것이 환관들이 성공한 예이고 두무가 피살되고 하진이 다시 피살된 것이 적신들이 실패한 예이다. 이리하여 동안은 환관들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